살을 내는 듯한 삭풍이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비명처럼 파고들어 앙상하게 뼈만 남은 사내의 텅 빈 위장을 더욱 싸늘하게 긁어대고 있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김덕령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식은 죽 한 사발을 들어 올렸으나 그 숟가락은 입술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멈추고 말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방구석, 쥐구멍이라 불리는 그 좁고 더러운 틈새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그의 귓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며칠을 굶어 내장이 말라비틀어지는 고통 속에서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세상 모든 버림받은 존재들이 토해내는 비가와도 같았다. 덕령은 퀭한 눈을 들어 그 어둠 속을 응시하며 자신의 처지와 묘하게 닮아있는 그 정체불명의 울음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죽 한 모금조차 넘길 자격이 없는 자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바람은 더욱 거세게 울부짖으며 방 안의 냉기를 휘저어 놓았다. 격이 누구냐? 내 놈도 이리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개냐? 덕령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메말라 마치 모래바람이 부는 듯 했고 그 물음에 대답하듯 어둠 속에서 조그마한 그림자가 주춤주춤 기어나왔다. 털이 다 빠져 흉측한 살갗을 드러낸 어미쥐 한 마리가 제 몸보다 더 비참해 보이는 새끼들을 뒤에 숨긴 채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녀석의 눈망울은 기이할 정도로 맑고 슬퍼서 덕령은 순간 그 눈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초상을 마주한 듯한 착각에 빠졌다. 글 읽는 소리로 가득해야 할 선비의 방이 쥐새끼들의 무덤이 되려 한다는 사실에 비감함이 차올랐으나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연민이 뜨겁게 솟구쳤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린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 작은 미물을 향해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덕령이 쥐들과 눈을 맞추는 사이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수년간 그를 올가매었던 지옥 같은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본래 그는 한양에서도 이름난 명문가의 자제였으나 부친이 당정에 휘말려 벼슬길에서 밀려난 후 가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연이어 닥친 흉년과 부친의 오랜 병화는 집안의 기둥뿌리마저 뽑아버렸고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끌어다 쓴 고리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숨통을 조여왔다. 과거 급제의 꿈을 안고 밤낮으로 책을 읽었으나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책상을 엎고 책을 찢어발기는 통의 글자 하나 온전히 머리에 담을 수 없는 나날이 이어졌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한 채와 조상님들 면목조차 없이 빚더미에 깔려 죽어가는 자신의 비루한 육신뿐이었다. 내 놈들도 나처럼 배가 고픈 개로구나. 하늘이 내린 흉년은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는 법이지. 덕령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쥐들에게 손을 뻗으려다. 자신의 손이 얼마나 더럽고 거친지 깨닫고는 황급히 거두었다. 어미쥐는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꼬리를 말고 앉아 마치 덕령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그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먹이를 구걸하는 짐승의 것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고독한 영혼의 눈빛 같았다. 덕령은 자신이 쥐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선비를 멸시하고 조롱했지만 이 작은 미물들은 아무런 편견 없이 그의 넋두리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는 식어버린 죽 사발을 다시 집어들었다. 이 한 숟가락의 죽이 자신의 목숨을 하루 더 연장해 줄 수는 있을지언정 희망 없는 삶을 구원해 줄 수는 없으리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백가죽이 등 가죽에 들러붙을 듯한 허기가 몰려왔지만 눈앞에서 파들거리는 새끼 쥐들의 앙상한 갈비뼈를 보자 목구멍이 턱 막혀왔다. 내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저승길 가는 길동무에게 인심 한번 쓰지 못할까. 덕령은 결심한 듯 사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쥐들 앞에 조심스럽게 밀어주었다. 어미쥐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코를 벌름거리며 죽 냄새를 맡더니 이내 새끼들을 이끌고 다가와 정신없이 죽을 핥아먹기 시작했다. 죽을 먹는 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덕령은 기이한 평온함을 느꼈다. 굶주림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치워진 듯한 기분이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으나 결국 짐승만도 못한 처지로 전락했다고 자책했던 날들이 실은 오만과 아집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는 쥐들이 죽을 타 먹을 때까지 꼼짝 않고 그들을 지켜보았고 새끼 쥐들이 배를 채우고 어미의 품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많이 먹거라. 이것이 내 마지막 양식이니 너희라도 살아서 이 지옥 같은 겨울을 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동시에 따스한 자비가 묻어났다. 그때였다. 배를 채운 쥐들이 쥐구멍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어미 쥐가 갑자기 멈춰 서서 덕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앞발을 들어 마치 절을 하듯 몇 번을 굽신거리더니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덕령의 낡은 버선 발치에 툭하니 떨어뜨리고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덕령은 의아한 마음에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썩어가는 지푸라기 속에 섞여 있던 콩 한 쪽도 다 갉아먹은 나무 조각도 아니었다. 달빛에 비추어 본 그것은 녹이 슬고 흙이 잔뜩 묻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지만 분명히 쇠붙이의 냉기를 품고 있는 아주 오래된 엽전 한 잎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엽전을 다시 확인했다. 차가운 엽전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져 왔다. 이것이 쥐들이 자신에게 보은을 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우연히 물고 온 것을 떨어뜨리고 간 것인가? 덕령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었다. 하지만 쥐들이 사라진 쥐구멍 쪽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죽으려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하늘이 자신에게 내린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아니 쥐라는 미물이 인간인 자신에게 가르쳐준 생존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엽전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엽전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밤은 깊어가고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김덕령의 방 안에는 묘한 열기가 감돌았다. 그는 쥐들이 남기고 간 엽전 한 잎을 들고 밤새도록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다. 평생 공자왈, 맹자왈만 읊조리던 서생이 쥐가 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내일이면 마달수가 들이닥쳐 이 초가집마저 빼앗아갈 것이 분명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래, 이깟 목숨, 쥐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내가 포기해서야 되겠느냐. 이 엽전 한 잎이 내 운명을 바꿀 씨앗이 될지 아니면 저승 노잣돈이 될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올 무렵 덕령은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비록 누더기 같은 도포 자락이었지만 그는 갓을 고쳐 쓰고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맸다. 그의 손에는 쥐들이 준 낡은 엽전 한 잎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와도 같은 형형한 안광이 서려 있었다. 그는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살을 내는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그는 춥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장터를 향하고 있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이 아닌, 스스로 동아줄을 꼬아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그의 등 뒤로 서린 서리발 같은 냉기를 밀어내고 있었다. 장터 입구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인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김덕령은 낯선 풍경에 잠시 압도되었으나 손에 쥔 엽전의 감촉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다. 땀 냄새와 음식 냄새,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인 그곳은 그가 알던 정갈한 글방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시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쥐가 준 엽전 한 립뿐. 세상 사람들은 그 돈으로 국밥 한 그릇도 사 먹지 못할 것이라 비웃겠지만 김덕령에게는 그것이 천금을 대신할 자본이자 다시 태어날 기회였다. 그는 시장통 구석구석을 살피며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나 자신에게는 보물처럼 빛날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생선가게 구석에 처박혀 악취를 풍기는 생선 괴짝도, 대장간 옆에 버려진 녹슨 쇠붙이도 아니었다. 그것은 시장 바닥 진흙 구덩이 속에 반쯤 파묻혀 사람들의 발길질에 차이고 있는 깨진 항아리 조각 하나였다. 남들 눈에는 쓰레기에 불과했지만 덕령의 눈에는 그것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그는 주저없이 진흙탕에 손을 집어넣어 그 조각을 꺼내 들었다. 차가운 진흙의 감촉과 함께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문양의 요철. 그는 옷소매로 흙을 닦아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쥐들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히 먹이를 나누는 자비심만이 아니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곳에도 반드시 가치 있는 것이 숨겨져 있다는 진리를 깨우쳐준 것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거기 넉나간 선비 양반 거짓골을 하고 뭘 그리 주워 먹으려 기웃거리는가. 덕령이 고개를 돌리자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가 그를 노려보며 다가오고 있었다. 시장의 왈패들 중 하나인 듯 했다. 예전 같았으면 모욕감에 몸을 떨며 자리를 피했겠지만 지금의 덕령은 달랐다. 그는 흙투성이인 항아리 조각을 품에 안고 당당하게 허리를 폈다. 내 물건을 고르고 있는 중이네. 방해하지 말게.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발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고 왈패는 예상치 못한 기세에 잠시 주춤했다. 김덕령, 아니 이제 막 장사꾼으로 다시 태어나려 하는 그는 쥐가 준 엽전 한 잎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시장의 소용돌이 속으로 몸을 던졌다. 이것이 바로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상 김덕령의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시장 바닥의 소음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포효와도 같았다. 김덕령은 손에 쥔 깨진 항아리 조각과 쥐가 물어다 준 엽전 한 잎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땀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이곳에서 공맹의 도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잡동사니를 늘어놓고 파는 늙은 거상에게 다가갔다. 그 노인은 이빨이 다 빠진 입으로 곰방대를 빨며 덕령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뭘 그리 기웃거리시오 거지적서는 저기 관아 앞에서나 하시오. 노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으나 덕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감추고 최대한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항아리 조각, 그리고 저기 구석에 처박힌 낡은 녹그릇들, 내가 이 엽전 한 잎에 사겠소. 덕령의 말에 노인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허선비 양반이 실성이라도 했나, 저건 고물상에게 넘겨도 엽전 두 잎은 받을 물건이야. 하지만 덕령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저 녹그릇들은 녹이 스으러 못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닦지 않아 본래의 빛을 잃었을 뿐임을. 그리고 이 항아리 조각은 단순한 질그릇이 아니라
약재를 갈 때 쓰는 귀한 약토로 빚은 것임을 서책에서 읽은 기억이 났다. 그는 쥐가 준 엽전을 노인의 좌판 위에 탁 내려놓았다. 맑은 금속성이 시장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지금 당장 팔지 않으면 저 녹그릇은 녹이 더 슬어 고철값도 못 받게 될 것이오. 내 말이 틀리다면 나를 관에 고발하시오. 덕령의 눈빛에는 벼랑 끝에 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기백이 서려 있었다. 평생 분만 잡았던 손이었지만 생존 본능이 그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노인은 덕령의 기세에 눌린 듯 혀를 차며 손을 휘저었다. 에잉, 아침부터 재수원 붙었구만. 가져가쇼, 가져가. 덕령은 녹그릇 뭉치와 항아리 조각을 품에 안고 재빨리 자리를 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이 장사라는 것인가? 그는 곧장 가을가로 달려가 녹그릇을 모래와 지푸라기로 미친 듯이 닦아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검붉은 녹이 벗겨지고 황금빛 속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그의 희망이었다. 그는 깨끗해진 녹그릇을 들고 유기전으로 향했다. 유기전 주인은 덕령이 내밀은 그릇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건 꽤 오래된 솜씨인데 어디서 훔친 건 아니겠지. 덕령은 당당하게 고개를 저었다.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산 물건이오. 값을 매겨주시오. 유기전 주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물건의 가치를 속일 수는 없었다. 흥정 끝에 덕령은 엽전 5잎을 손에 쥐게 되었다. 쥐가 준 한 잎이 5잎으로 불어난 순간 그는 전율했다. 배고픔도 잊은 채 그는 다시 시장을 돌며 헐값에 나온 물건들을 찾아다녔다. 쥐가 쥐구멍에서 끈질기게 먹이를 찾듯 그도 시장이라는 정글을 헤집고 다녔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그의 주머니에는 엽전열 잎이 들어있었다. 쌀 한 되와 고기 한 근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귀가하는 덕령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이제 굶어 죽지는 않으리라. 이 돈으로 쥐들에게도 쌀밥을 지어 주리라 다짐하며 집이 있는 언덕길을 오르던 그때였다. 집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은 아니었으나 둔탁한 파여름과 거친 고함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들려왔다. 덕령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는 품에 안은 쌀자루를 꽉 쥐고 달리기 시작했다. 살인무는 이미 박살이 나 있었고 마당에는 그나마 성한 살림살이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난장판 한가운데 악귀 같은 형상의 사내 고리대금업자 마달수가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호, 김진사 아니신가? 해가 중천에 뜨도록 콧배기도 안 보이더니 어디 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온 모양이지. 마달수의 목소리는 기름지면서도 비릿했다. 그의 뒤에는 몽둥이를 든 왈패들이 낄낄거리며 덕령을 포위해왔다. 덕령은 숨을 헐떡이며 마달수를 노려보았다. 이게 무슨 행패인가 기한은 아직 사흘이나 남지 않았소. 마달수는 비웃음을 흘리며 덕령의 발치에 침을 뱉었다. 기한, 내 마음이 바뀌면 오늘이 기한인 것이야. 내 놈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건 지나가는 개도 아는 사실인데 내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다니. 마달수가 눈짓을 하자 왈패 하나가 덕령이 들고 있던 쌀자루를 낚아채 바닥에 패대기 쳤다. 하얀 쌀알들이 흙바닥에 흩어지자 덕령의 억장은 무너져 내렸다. 안 돼, 그건 덕령이 바닥을 기며 쌀을 주워 담으려 하자 마달수의 가죽신이 덕령의 손등을 짓밟았다. 이악, 뼈가 으스러지는 듯. 탄 고통에 덕령이 비명을 질렀다. 마달수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발에 힘을 더 주었다. 잘 듣게. 김진사,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엽전 100냥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네는 내 집 노비로 들어오게 될 걸세. 글 읽던 머리로 똥지개를 지는 것도 꽤 볼만한 구경거리가 되겠지. 마달수는 덕령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그의 얼굴에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으며 속삭였다. 아니면 자네 그 곱상한 마누라 제사상이나 차려주던가. 그것은 죽은 아내에 대한 모독이었다. 덕령의 눈에서 핏발이 섰지만 왈패들의 몽둥이가 그의 어깨와 등짝을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마달수 일당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다. 덕령은 피투성이가 된 채 흙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살점들은 붉게 부어올랐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맴돌았다. 오늘 하루 시장에서 느꼈던 그 작은 희망과 성취감은 마달수의 폭력 앞에 촛불처럼 허무하게 꺼져버렸다. 엽전 연립 100냥이라는 거액 앞에서는 티끌만도 못한 돈이었다. 그는 흙 묻은 쌀알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 입에 넣었다. 모래가 씹히고 돌이 씹혔지만 그는 씹고 또 씹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입속으로 들어갔다. 짜디짠 눈물과 비릿한 피, 그리고 흙투성이 쌀알. 그것이 그가 처한 현실의 맛이었다. 다 끝났어. 이젠 정말 끝이야. 대영령은 멍하니 중얼거렸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폐허 속에서 그는 다시금 죽음의 유혹을 느꼈다. 쥐가 준 행운도 악마의 탐욕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때였다. 무너진 붓두막 틈새. 그 어둠 속에서 다시금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덕령은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어제 그 어미 쥐였다. 녀석은 마달수 일당이 난동을 부릴 때 어디 숨어 있었는지 털 하나 다치지 않은 채 덕령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흩어진 쌀알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볼이 터져라 쌀을 물어 나르기 시작했다. 제 굴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었다. 쥐는 덕령의 찢어진 소매 자락 위에 쌀알을 하나씩 모아놓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덕령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미물인 쥐도 포기하지 않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여기서 주저앉으려 하는가. 쥐는 폭력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도 묵묵히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하고 있었다. 녀석에게는 마달수도 빛도 절망도 없었다. 오직 사는 것만이 목적이었다. 덕령은 소매 위에 쌓인 쌀알 한 줌을 쥐었다. 그리고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마달수에게 빼앗기지 않은 엽전열 잎을 꺼내 들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제와 같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심, 그리고 옥이었다. 그래, 내 놈 말이 맞다. 내가 너무 안일했어. 덕령은 피 묻은 입술을 닦아내며 쥐를 향해 중얼거렸다. 엽전 한 잎으로 10잎을 만들었다면 10잎으로 100냥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마달수, 내 놈이 내게 지옥을 보여주었다면 나는 그 지옥의 불길을 타고 올라가 내 놈을 태워버리겠다. 덕령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고통을 씹어 삼켰다. 그는 부서진 문짝을 뜯어내어 바람을 맞고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모았다. 방구석의 쥐들도 그의 움직임에 맞춰 바스락거렸다. 마치 그를 응원하는 군대처럼 느껴졌다. 덕령은 쥐들이 모아준 쌀로 밥을 지어 반은 자신이 먹고 반은 쥐구멍 앞에 놓아두었다. 먹어라. 그리고 지켜보아라. 이 김덕령이 붓 대신 샘을 잡고 공자왈 대신 돈의 논리를 읊을 때 세상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덕령의 방 안은 기이한 열기로 가득 찼다. 그는 밤새도록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또 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그는 다시 시장으로 갈 것이다. 이번에는 잡동사니를 줍는 초라한 선비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는 똥물이라도 뒤집었을 각오가 된 독한 장사치로 변해 있을 것이다. 마달수가 던진 백냥이라는 올가미는 역설적이게도 덕령에 잠들어 있던 거상의 자질을 깨우는 채찍질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쥐들의 눈빛이 별처럼 빛나고 덕령의 눈빛 또한 그에 못지않게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피냄새 나는 칼싸움보다 더 치열한 돈과 생존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김덕령이 눈을 떴을 때 그의 온몸은 마치 맷돌에 갈린 듯 욱신거렸다. 지난밤 마달수의 하수인들에게 당한 매질로 인해 살갗은 멍들고 뼈마디는 삐걱거렸으나 그의 눈동자만은 전날의 핏기를 거두고 서늘할 정도로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잠들어 있던 새끼 쥐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녀석은 덕령의 천에 의지해 곤히 자고 있었는데 그 작은 생명체의 규칙적인 숨결이 덕령에게는 그 어떤 명약보다도 강한 생의 의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가자. 오늘이 내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 될지 아니면 저 썩어빠진 세상의 멱살을 잡고 흔들 날이 될지 결판을 내러 가자. 덕령은 쥐를 솜에 깊숙이 갈무리하고 퉁퉁 부은 다리를 끌며 장터를 향해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다. 그의 허리춤에는 전날 피땀 흘려 모은 엽전 열잎이 묵직하게 매달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마달수의 목을 겨눌 칼날이자 덕령 자신의 자존심이었다. 장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끌벅적했으나 덕령의 귀에는 사람들의 소음이 아닌 돈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장통을 배회했다. 엽전 12% 백냥을 만든다는 것은 쌀 한 줌으로 가마솥을 채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허황된 꿈이었다. 일반적인 장사로는 어림도 없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버리는 것. 그러나 그 속에 천금의 가치가 숨어있는 무엇을 찾아야만 했다. 그때였다. 저작거리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포목전 앞에서 거대한 소란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 포목전 주인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다.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이 귀한 비단들을 다 쥐가 파먹었으니 내 이제 무슨 수로 빚을 갚는단 말인가. 덕령은 본능적으로 인파를 해치고 그 안으로 파고들었다. 쥐라는 단어가 그의 귓가를 날카롭게 스쳤기 때문이었다. 상황은 처참했다. 청나라에서 들여온 최고급 비단 더미가 창고의 허술한 관리 탓에 쥐떼의 습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비단을 감싸고 있던 기름종이 포장재는 갈갈이 찢겨 있었고 곳곳에 쥐의 배설물과 이빨 자국이 선명했다. 쥐는 반쯤 미친 사람처럼 찢어진 비단 뭉치를 들어 보이며 울부짖었다. 이걸 보시오. 홀레복을 지을 비단이 이 꼴이 되었으니 누가 거들떠나 보겠소 땔감으로 쓰기에도 더러워서 못 쓰겠네. 주변 상인들과 구경꾼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할 뿐 그 누구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 쥐 오줌 냄새가 진동하는 그 흉물스러운 더미는 말 그대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다. 주인은 홧김에 소리쳤다. 누구든 조소히 재수 없는 흉물들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주시오. 엽전 단양. 아니 단양만 주면 이 술에 실린 비단 20필을 몽땅 넘기겠소. 20필이면 좋기 500냥은 받을 수 있는 거금의 물건이었다. 그러나 훼손된 비단은 걸레 조각만도 못한 법.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하나둘 자리를 뜨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덕령의 소매 속에 있던 새끼 쥐가 꼼지락거리며 반응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코를 벌름거리며 비단더미 쪽으로 맹렬하게 고개를 내밀었다. 덕령은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비단더미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주인에게 양해를 구할 새도 없이 찢어진 포장지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러자 소매 속의 쥐가 찍찍거리며 그 포장지에 달려들어 갉아먹으려 들었다. 덕령의 눈이 번뜩였다. 쥐는 비단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다. 녀석이 탐내는 것은 비단이 아니라 비단을 감싸고 있던 포장지였다. 덕령은 떨리는 손으로 포장지 안쪽을 살짝 들추어 보았다. 겉은 쥐 이빨에 처참하게 뜯겨나갔지만 그 안쪽에 감겨있는 비단의 속살은 놀랍도록 매끄러웠다. 그는 찰나의 순간 과거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떠올렸다. 고급 비단을 보관할 때는 습기를 막기 위해 포장지에 찹쌀풀과 콩기름을 먹인다. 그랬다. 쥐들은 비단을 먹은 것이 아니라 포장지에 발린 고소한 찹쌀, 풀 냄새에 이끌려 종이만을 갉아먹은 것이었다. 겉보기에는 비단까지 상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포장지만 너덜너덜해졌을 뿐 내용물은 멀쩡할 가능성이 높았다. 물론 쥐 오줌이 스며들었을 수도 있었지만 비단의 촘촘한 짜임새와 기름종이의 방수력을 감안하면 피해는 겉면에 그쳤을 것이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목숨을 건 도박치고는 승산이 있는 판이었다. 내가 사겠소. 덕령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웅성거리던 군중이 일제히 조용해지며 그를 쳐다보았다. 거짓골을 한 선비가 거상도 손사래를 치는 물건을 사겠다니 모두가 미친 짓이라 여겼다. 포목전 주인은 눈물 젖은 얼굴로 덕령을 올려다보았다. 진심이시오 반품은 절대 안 둬.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어. 덕령은 품에서 엽전 10잎을 꺼내어 주인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닷양이라고 했으나 내 후하게 쳐서 10냥을 다 드리리다. 대신 이 수레까지 내게 주시오. 주인은 횡재라도 한 듯 얼른 돈을 챙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져가시오, 당장 가져가시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쏟아졌다. 저 선비가 드디어 실성했구먼. 똥 묻은 비단으로 무얼 하겠다고. 그러나 덕령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묵묵히 수레를 끌기 시작했다. 수레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긴장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덕령은 수레를 끌고 인적이 드문 가을가로 향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그는 주위를 살핀 뒤 떨리는 손으로 가장 훼손이 심해 보이는 비단 한 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너덜너덜해진 포장지를 벗겨내기 시작했다. 찌지직,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가을가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마지막 포장지가 벗겨지고 비단의 속살이 드러났다. 덕령은 숨을 멈추었다. 햇살 아래 드러난 것은 오물도 구멍도 없는 눈부시도록 하얀 백색 비단이었다. 쥐들은 정말로 겉의 종이와 그에 묻은 풀만 갉아먹고 촘촘하게 말린 비단 안쪽은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다. 겉면에 약간의 얼룩이 묻어 있었지만 이는 빨아서 말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정도였다. 살았다. 살았어. 덕령은 비단을 끌어안고 털썩 주저앉았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나왔다. 소매 속의 쥐도 덩달아 찍찍거렸다. 20필의 비단. 이것이 온전한 상품으로 판명된다면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기뻐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이것을 돈으로 바꿔야 했다. 그는 즉시 가을물에 손을 담갔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물이었지만 그는 비단의 겉면에 묻은 미세한 오물들을 닦아내고 바람이 잘 통하는 바위 위에 널어 말리기 시작을 했다.
그의 손놀림은 빨라졌고 눈빛은 더욱 예리해졌다. 그는 단순히 비단을 닦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닦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비단은 완벽하게 말라 본래의 광택을 되찾았다. 덕령은 비단들을 깨끗한 천으로 다시 감싸 수레에 실었다. 이제 이것을 어디에 팔 것인가? 다시 포목전으로 가져가면 작물 취급을 받거나 사기꾼으로 몰릴 위험이 있었다. 그는 머리를 굴렸다. 그때 장터 입구에서 보았던 벽보가 떠올랐다. 명나라 사신 행차 대비 급히 진상품을 구함. 관에서 사신 접대를 위해 최상급 비단을 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관하라면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줄 것이고 값을 치르는데 인색하지 않을 터였다. 더구나 지금은 물량이 부족해 부르는 게 값인 상황. 덕령은 수레를 돌려 관하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에는 거침이 없었다. 관하 앞에는 물건을 납품하려는 상인들이 줄을 서 있었다. 덕령의 행색이 남루하자 포졸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어허, 이 거지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덕령은 물러서지 않고 호통을 쳤다. 나는 사신께 바칠 천하일색의 비단을 가지고 왔다. 만약 내 물건을 보지도 않고 쫓아냈다가 나중에 사신께서 물건이 부족해 노여워하신다면 그 책임은 내 놈들이 질 것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계가 서려 있었고 양반 특유의 위엄이 배어나왔다. 포졸들이 주춤하는 사이 마침 밖으로 나오던 호방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무슨 소란이냐. 덕령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레의 덮개를 걷어젖혔다. 눈부신 백색 비단이 햇빛을 받아 찬란한 광채를 뿜어냈다. 호방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최상품을 구했느냐. 덕령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갑오이나 나라의 큰일에 보태고자 가져왔습니다. 호방은 비단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다. 훌륭하구나. 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오리 살아있다. 급히 찾던 물건이다. 흥정은 필요 없었다. 관하는 급했고 물건은 확실했다. 호방은 즉석에서 비단값을 치러주었다. 한 필당 30냥. 20필이면 600냥이었다. 덕령의 손에 600냥짜리 환호음이 쥐어졌다. 엽전열 잎이 반나절 만에 600냥이 된 것이다. 기적이었다. 아니, 그것은 관찰력과 배포가 만들어낸 필연이었다. 덕령이 관아 문을 나섰을 때 해는 서산에 걸려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환호음을 품에 단단히 넣고 마달수의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지난 수년간 겪었던 서름과 굴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이제 그는 빚쟁이 쫓기는 선비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쥐와 함께 춤을 춘 장사꾼이었다. 마달수의 집 앞에는 이미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덕령이 나타나자 비웃음을 흘렸다. 오, 김진사,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용기가 가상하군. 돈은 준비되었는가? 아니면 똥지개를 질 준비가 되었는가? 덕령은 대답 없이 왈패들을 지나쳐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대청마루에는 마달수가 거만한 자세로 술상을 받고 앉아 있었다. 왔느냐? 해가 지기 직전이로구나. 그래. 100냥은 가져왔느냐? 마달수는 덕령의 빈손을 보며 킬킬거렸다. 빈손인 걸 보니 내 노비가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로군. 여봐라. 이놈을 끌어내어. 그때였다. 덕령이 품에서 환호음을 꺼내어 마달수의 술상 위에 탁 하고 내려치듯 올려놓았다. 여기 있어. 원금과 이자를 합친 100냥. 그리고 남은 500냥은 거스름 돈으로 받을 필요 없으니
앞으로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위로금으로 주겠소. 마달수는 눈을 의심하며 환호음을 집어들었다. 관아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600냥짜리 진성 어음이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가 다시 붉게 달아올랐다. 이놈이 도적질을 했구나. 하루 만에 이런 큰 돈을 만질 수가 없어. 마달수가 소리를 질렀지만 덕령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도적질이라니 관아와 거래하여 정당하게 번 돈이오. 의심가면 지금 당장 관아의 호방 영감에게 물어보시오. 덕령의 당당한 태도에 마달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분함에 몸을 떨며 술상을 엎어버렸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덕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달수의 집을 나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마달수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마치 승전가처럼 들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노을이 그의 얼굴을 물들였다. 소매 속의 쥐가 꼼지락거리며 그의 손길을 찾았다. 덕령은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저 비단의 가치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내가 가진 이 500냥으로 나는 조선팔도 모든 물건에 숨겨진 가치를 찾아낼 것이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히 빚을 갚은 자의 안도감이 아니라 세상을 삼킬 듯한 거상의 야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마달수의 탐욕이 이대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독사처럼 또아리를 튼 마달수의 눈빛이 덕령의 등 뒤를 집요하게 쫓고 있었다. 김덕령의 명성은 삽시간에 한양 바닥을 휩쓸었다. 600냥의 거금을 미천 삼아 시작한 그의 상단은 파죽지세로 성장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흉년에는 매점매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곡식값을 낮춰 팔아 민심을 얻었고 풍년에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특산물을 미리 사들여 귀한 상품으로 둔갑시키는 탁월한 안목을 발휘했다. 사람들은 그를 쥐가 점지해준 거상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 그의 성공을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었던 마달수는 음습한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덕령의 숨통을 끊을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마달수에게 김덕령의 존재는 자신의 자존심에 낸 생채기이자 반드시 제거해야 할 눈엣가시였다. 어느 날 밤 덕령이 장부 정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던 찰나 거친 발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내 이놈 죄인 김덕령은 나오라. 포졸들은 신발을 신을 새도 주지 않고 덕령을 포박했다. 영문을 모르는 덕령이 항변했다. 이게 무슨 짓인가? 나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는가? 그러자 포졸 뒤에서 마달수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걸어 나왔다. 죄 관아의 물건을 훔친 죄가 작다 할 수 있겠느냐? 내 놈이 판 그 비단들. 실은 관아 창고에서 도난당한 작물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그것은 명백한 모함이었다. 마달수가 관아의 부패한 창고지기를 매수하여 장부를 조작하고 덕령을 작물아비로 몬 것이었다. 덕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소리쳤으나 이미 뇌물을 먹은 포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개처럼 끌려가 차디찬 옥사에 처박혔다. 다음 날부터 지옥 같은 고문이 시작되었다. 형틀에 묶인 덕령의 다리 사이로 줄이가 틀어졌다. 으악,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덕령의 비명이 관아의 담장을 넘었다. 이실직고하거라 내 놈이 창고주기와 짜고 비단을 빼돌려 돈을 챙겼지. 형방의 추궁에 덕령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고개를 저었다. 아니오. 나는 정당하게 샀소.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더 모진 매질 뿐이었다. 살점이 튀고 피가 낭자했다. 며칠간 이어진 고문에 덕령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화려하게 피어오르던 그의 인생이 다시금 시궁창으로 곤두박질치는 순간이었다.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그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다. 하늘이여, 어찌하여 제게 희망을 주시고는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나이까. 깊은 밤, 옥사는 죽음처럼 고요했다. 피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덕령은 홀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이면 과연 거짓 자백을 강요받고 참수형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돈으로 맺어진 인연들은 그가 잡혀가자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때 정막을 깨고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스락, 바스락. 덕령은 힘겹게 눈을 떴다. 감옥의 썩은 나무 기둥 밑 쥐구멍에서 쥐 한 마리가 머리를 내밀었다. 그 녀석이었다. 덕령에게 엽전한 잎을 주었던 그 눈 맑은 어미쥐, 네오로구나. 내 꼴이 참 우습게 되었지. 덕령은 찢어진 입술로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어미쥐는 혼자가 아니었다. 녀석의 뒤로 수백 마리의 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덕령에게 먹이를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쥐떼는 마치 훈련받은 병사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다. 덕령은 기이한 광경에 고통도 잊은 채 숨을 죽였다. 쥐떼는 덕령을 스쳐 지나가 감옥의 쇠창살 틈으로 환기구 구멍으로 빠져나갔다. 그들의 목적지는 덕령이 있는 곳이 아닌 관아 밖이었다. 그 시각 마달수는 기생집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크하하, 그 깐깐한 김덕령 놈이 지금쯤 옥사에서 핏똥을 싸고 있겠지.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더니 내 뇌물 몇 푼의 사또놈도 눈이 멀었어. 그는 품속에서 비밀 장부를 꺼내어 훑어보았다. 거기에는 그가 창고지기에게 뇌물을 준 내역과 김덕령을 모함하기 위해 꾸민 계략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자신감에 찬 그는 장부를 베개 밑에 깊숙이 찔러 넣고 술에 취해 골아 떨어졌다. 마달수의 코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질 무렵 방 한구석의 쥐구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옥사에서 보았던 그 쥐떼였다. 녀석들은 소리 없이 마달수의 잠자리로 접근했다. 수백 마리의 쥐가 방바닥을 까맣게 뒤덮었지만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쥐들은 마달수의 베개 밑으로 파고들었다. 마달수가 잠결에 뒤척이자 쥐들은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날카로운 이빨로 베개 it을 뜯어내고 그 속에 숨겨진 비밀 장부를 물어냈다. 책 한 권을 옮기기 위해 수십 마리의 쥐가 달라붙었다. 그들은 마치 개미가 거대한 먹이를 나르듯 장부를 물고 문틈으로 담장 너머로 사라졌다. 이들의 행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쥐떼는 어둠을 뚫고 관아로 향했다. 관아의 내야 앞마당에 도착한 쥐들은 물고 온 장부를 사또의 방문 앞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그 옆에 또 다른 증거물 하나를 더 놓아두었다. 그것은 마달수가 창고지기에게 주었던 뇌물 주머니. 바로 마달수의 이름이 새겨진 비단 주머니였다. 일을 마친 쥐들은 찍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이튿날 아침, 사또는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었다가 기절초풍할 뻔했다. 문 앞에 웬 낡은 장부책과 돈주머니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게 무엇인고 사또는 의아해하며 장부를 펼쳤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 안에는 마달수의 추악한 비리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창고지기를 매수해 관아의 물건을 빼돌린 기록, 김덕령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거짓 증인을 산 기록,
심지어 사또 자신을 눈먼 늙은이라 비하하며 뒷돈을 챙길 계획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비록 탐관오리라는 소리를 듣는 그였지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을 능멸한 사실만은 참을 수 없었다. 여봐라, 당장 마달수를 잡아들이고 옥사의 김덕령을 대령하라. 관아마당에 다시 재판이 열렸다. 만신창이가 된 김덕령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의 마달수가 포승줄에 묶여 있었다. 마달수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사또 나으리, 어찌하여 죄 없는 저를 잡으십니까? 저 도둑놈 김덕령을 처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또는 단상 위에 있던 장부와 돈주머니를 마달수의 면상에 집어 던졌다. 이래도 죄가 없다고 할 테냐. 내 놈의 그 더러운 주둥이에서 나온 비밀 장부가 여기 있는데도. 마달수는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것은 분명 어젯밤 자신의 베개 밑에 두었던 그 장부였다. 이게 왜 여기에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구나.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쥐도 새도 모르게 가져온다는 말이 있었지만 정말로 쥐가 가져왔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사또는 창고지기를 불러들여 추궁했고 겁에 질린 창고지기는 마달수의 사주를 받았음을 낱낱이 자백했다. 내 이놈 마달수 감히 관아를 능멸하고 선량한 백성을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하다니. 그 죄가 하늘에 닿는다. 사또의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졌다. 여봐라, 저놈을 형틀에 묶고 곤장백대를 매우 쳐라. 그리고 저놈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국궤 귀속시키고 그중 절반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김덕령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라. 사또 살려주십시오. 제발. 마달수의 비명소리가 관에 울려 퍼졌으나 이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구경 나온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잘한다. 천하의 악질 마달수가 드디어 망했구나. 곤장 소리가 찰싹찰싹 울릴 때마다 덕령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도 하나둘씩 풀려나갔다. 덕령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누명이 벗겨진 순간이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관아 지붕 처마 밑에서 작은 쥐 한 마리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덕령은 그 쥐와 눈이 마주쳤다. 쥐는 마치 미소를 짓는 듯 수염을 실룩거리더니 이내 지붕 뒤로 사라졌다. 덕령은 마음속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인간의 법은 돈에 휘둘려 눈이 멀었으나 미물의 의리는 하늘의 법을 대신하여 정의를 실현했다. 마달수는 피투성이가 되어 기절했고 그의 악명 높던 세력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다. 사또는 덕령을 불렀다. 김덕령, 내 잠시 간신배의 혀에 속아 자네를 핍박했으니 미안하네. 자네의 억울함이 풀렸으니 이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마달수의 재산 중 절반은 자네의 것이니 부디 그 돈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게나. 덕령은 사또에게 큰 절을 올렸다. 비록 뇌물에 약한 사또였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였다. 관아 문을 나서는 덕령의 등 뒤로 백성들의 박수소리가 쏟아졌다. 그러나 덕령은 우쭐대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승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작은 친구들이 만들어준 기적임을. 집으로 돌아온 덕령은 가장 먼저 쥐구멍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지은 쌀밥과 고기 반찬을 상에 차려 올렸다. 나오너라, 나의 은인들아.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저승귀신이 되었을 것이다. 오늘 이 잔치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쥐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백 마리의 쥐가 덕령의 방을 가득 채웠다. 징그러운 짐승의 때가 아니라
덕령에게는 그들이 천군만마보다 든든한 가족처럼 보였다. 덕령은 쥐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고통과 절망, 그리고 환희가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이제 그에게는 막대한 부가 생겼다. 마달수의 재산까지 합쳐지니 조선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될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덕령의 눈은 예전의 도끼를 품은 장사꾼의 눈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오며 그리고 미물의 숭고한 보운을 체험하며 그는 깨달았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하며 진정한 부는 곳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임을.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그는 자신만을 위한 장사가 아닌 세상을 위한 장사를 시작할 것이다. 쥐가 준 엽전 한 잎의 기적은 이제 조선 팔도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동아줄이 되어 퍼져나갈 준비를 마쳤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강산이 3번이나 변한다는 3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한때 찢어지게 가난하여 쥐와 죽 한 그릇을 나누던 선비 김덕령은 이제 조선 팔도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상 김대인이 되어 있었다. 그의 상단인 서서상단은 한양시전은 물론이요 멀리 의주와 동네에까지 지부를 둘 정도로 번창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상단 이름에 쥐서자가 들어가는 것을 의아해했으나 그 속에 담긴 깊은 사연을 아는 이는 극히 드물었다. 김덕령은 마달수에게서 몰수한 재산을 종잣돈 삼아 인삼과 무명, 종이 등 조선의 특산물을 명나라와 일본에 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곳간이 커질수록 그의 옷차림은 더욱 검소해졌고 밥상에는 여전히 거친 보리밥과 된장국이 올랐다. 그는 부자가 된 뒤에도 배고팠던 시절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매일 밤 자신을 채찍질했다. 어느 해 조선 땅에 전례 없는 대흉년이 닥쳐왔다. 봄부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초목이 말라 죽어 산천은 붉은 황토색으로 변해버렸다. 백성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다. 그마저도 동이나 흙을 파먹다 죽어나갔고 길가에는 굶어 죽은 시체들이 즐비하였다. 인심은 흉흉해져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이웃이 서로의 것을 약탈하는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펼쳐졌다. 설상가상으로 탐욕스러운 매점마의 석군들은 이때다 싶어 곡식을 사재기하여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버리니 쌀 한도의 값이 금 한 돈과 맞먹을 지경이었다.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고 관아의 구휼미마저 바닥을 드러내어 조정의 근심 또한 깊어만 갔다. 이때 한양 한복판에 위치한 김덕령의 거대한 저택대문이 활짝 열렸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시빅한 곡식 창고, 일명 만석고가 개방된 것이었다. 김덕령은 하인들을 불러 모아 엄명을 내렸다. 지금부터 내 곳간에 있는 모든 쌀과 잡곡을 꺼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죽을 쑤어 먹이되 누구 하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이가 없게 하라. 청천벽력 같은 지시에 집사가 기겁하며 말렸다. 대인 어른 이 쌀들은 상단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을 다 풀어버리면 상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값을 조금 낮춰 파시는 것이. 그러나 김덕령의 눈빛은 단호했다. 재물은 똥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판에 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내 말대로 시행하라. 김덕령의 집 앞에는 심리 밖까지 굶주린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거대한 가마솥 수십 개가 밤낮으로 끓어올랐고 고소한 밥 냄새가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었다. 덕령은 직접 국자를 들고 백성들에게 죽을 퍼주었다. 뼈만 앙상한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죽 그릇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덕령은 30년 전 차가운 방구석에서 쥐들과 죽을 나누어 먹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 그 쥐들이 아니었다면 나 또한 저 아이처럼 굶어 죽었겠지. 이 쌀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늘이 그 쥐들을 통해 잠시 내게 맡겨둔 것일 뿐이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자신의 옷을 벗어 추위에 떠는 노인에게 덮어주고 자신의 신발을 벗어 맨발의 아이에게 신겨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 하늘이 내린 의상이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김덕령의 집에는 기이한 철칙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집 안팎에서 쥐를 잡지 말라는 것이었다. 곡식 창고 주변에는 쥐들이 들끓기 마련이라. 하인들은 몽둥이를 들고 쥐를 잡으려 했으나 그때마다 덕령에게 불호령을 들어야 했다. 어느 날 새로 들어온 머슴이 창고에서 쌀을 훔쳐 먹는 쥐를 때려잡으려다 덕령에게 들키고 말았다. 덕령은 머슴의 손을 잡고 조용히 타일렀다. 이보게, 저 미물이 쌀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는가. 내 곳간의 쌀은 백성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만 저 쥐들 또한 이 집의 식구이니라. 내 재산의 시작은 저 작은 생명들의 보은에서 비롯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되네. 머슴은 주인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했으나 덕령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덕령의 창고에 사는 쥐들은 신기하게도 곡식을 마구잡이로 축내거나 오줌을 싸서 썩게 만드는 일이 없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목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지켜주기라도 하듯 창고 주변의 해충들을 잡아먹으며 공생하고 있었다. 김덕령의 선행은 조정에까지 알려졌다. 임금은 그의 공로를 치하하여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으나 덕령은 한사코 사양했다. 소인은 그저 장사치일 뿐입니다. 백성의 배를 불리는 것이 장사꾼의 도리이자 기쁨이니 벼슬은 제게 맞지 않는 옷입니다. 그는 끝까지 상인으로 남기를 원했다. 흉년이 지나고 다시 풍년이 들자 덕령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진 백성들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앞다투어 서서상단의 물건을 사주었다. 덕령의 재산은 흉년 이전보다 오히려 배가 되어 불어났다. 나눔으로써 더 채워진다는 상도의 진리를 그는 몸소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그의 명성은 국경을 넘어 중국과 일본의 상인들에게도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김덕령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따스한 가을, 날 저녁, 덕령은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당에서는 어린 손자가 빗자루를 들고 쥐 한 마리를 쫓고 있었다. 이 징그러운 놈 저리 가라. 손자가 돌멩이를 던지려 하자 덕령이 급히 손짓하여 불렀다. 아가, 멈추어라. 그 돌을 내려놓거라. 손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달려와 덕령의 무릎에 안겼다. 할아버지, 쥐는 더럽고 나쁜 짐승이잖아요. 왜 쫓으면 안 돼요? 덕령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품속에서 아주 오래되고 낡은 그러나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엽전한 잎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 엽전이 보이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집안을 일으킨 보물이란다. 손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냥 녹슨 동전이잖아요. 덕령은 먼 하늘을 응시하며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 그날의 기억을 이야기해 주었다. 굶어 죽어가던 선비가 마지막 죽을 쥐에게 나누어 준 이야기. 쥐가 물어다 준 이 엽전으로 장사를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쥐떼가 억울한 누명을 벗겨준 이야기까지. 손자는 옛날 이야기에 푹 빠져 눈을 반짝였다. 아가, 세상에 하찮은 생명이란 없단다. 아무리 작고 미천해 보이는 존재라도 그 안에는 우주가 담겨 있고 은혜를 아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법이야.
네가 남에게 베푼 작은 친절은 언젠가 태산 같은 복이 되어 돌아오고 네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는 화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란다. 그러니 이 쥐들을 짐승이라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 가문을 지켜준 은인으로 대하거라. 덕령의 가르침은 손자의 어린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손자는 부끄러운 듯 빗자루를 내려놓고 마당 구석으로 도망가는 쥐를 향해 조용히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날 밤 김덕령은 평온한 얼굴로 잠자리에 들었다. 창밖에는 가을 귀뚜라미 소리와 함께 천장 위를 달리는 쥐들의 발자국 소리가 타닥타닥 들려왔다. 젊은 날에는 그 소리가 처량하게 들렸으나 이제는 마치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는 꿈속에서 다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났다. 쥐구멍 앞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엽전을 꽉 쥐었던 그 청년을, 그리고 그 옆에서 묵묵히 그를 지켜보던 눈 맑은 어미 쥐를. 덕령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 와서 한 일이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생명과 생명 사이에 따뜻한 끈을 이은 것임을 깨닫고 만족했다. 다음 날 아침, 하인들이 방에 들어갔을 때 김덕령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그의 표정은 잠자는 듯 평온했고 그의 손에는 그 낡은 엽전 한 잎이 꼭 쥐어 있었다. 장례식 날, 조선팔도에서 수많은 조문객이 몰려들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사람들은 상여가 나가는 길목마다 엎드려 통곡하며 위대한 상인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상여가 마을 어귀를 지날 때 길가 풀숲과 담장 위로 수천 마리의 쥐떼가 나타나 조용히 상여를 따라가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으나 누구 하나 돌을 던지지 않았다. 쥐들은 마을 밖 고개까지 상여를 배웅하고는 절을 하듯 잠시 멈춰 섰다가 숲속으로 사라졌다. 김덕령은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조선팔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쥐가 준 엽전 이야기를 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서서상단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번창하며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을 열어 백성을 구제하는 가문의 전통을 이어갔다. 김덕령의 무덤계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했고 그 주변에는 언제나 작은 쥐들이 평화롭게 뛰어놀았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가장 높은 덕을 쌓은 거상, 미물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킨 김덕령의 삶은 진정한 불안 무엇인가를 세상에 묻는 영원한 울림으로 남았다.